그린 뉴딜과 업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윤대영 서울 세활용 프라자 수석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서울에서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저희가 이제 법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기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작년에 2019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컨설팅, 영국에 있는 컨설팅 회사인데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프터라는 데서 나온 자료에 보면 선진국일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사실 전 세계 인구의 4%인데 쓰레기 배출량은 1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들이 오히려 또 1인당 배출량은 훨씬 적은 건데 이 선진국이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이제 큰 과제가 되고 있고요. 세계 고용 폐기물량 총 21억 톤을 가지고 분석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문제가 지금 국가별로 보면 재활용률이 우리가 81%, 지금 이게 작년 통계로 보면 86.5%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 재활용률이고 제품화율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화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이제 법을 갖다가 이제 개정을 하고 조례를 바꿔서 재활용 산업과 재활용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걸 갖다 말씀드렸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재활용 기업들, 이게 대부분 젊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그리고 19년하고 20년도도 한번 봤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기업들은 매출이 23%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여기 있는 이 기업들이 이 기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마케팅이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일반 시장에서 일반 제품들하고 경쟁해서도 뒤지지 않는 제품을 내줘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여러 그런 회사들입니다. 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업들이 제가 오늘도 그 가방을 메고 왔는데 이 모어덴이 만든 자동차 시트, 가죽 시트로 만든 버려지는 자동차 가죽 시트로 만든 제품이죠. 가방. 이게 이제 방탄소년단의 랩몬스터가 이 가방을 메고 다녀서 유명해진 가방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여기는 이 소재를 싸게 구할 수 있지만 제조 기술이 굉장히 일반 기업들처럼 좋아야 됩니다. 매출이 작은 회사인데 이게 창립한 지 한 4, 5년 만에 30억을 내는 그런 회사로 됐고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이 업사이클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보여주고 있죠. 이 기업은 시민 참여 캠페인형,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줘야만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도 역시 지난 4년간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은 형태가 사회적 가치를 높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치매 노인을 도와줘가지고 치료의 효과를 높여준다든가, 뭐 어린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해가지고 학교의 교육에 큰 기여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기업들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회사가 이 다나주단이라고 하는 한복 만드는 회사. 이게 작년에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들어가 있는 이 한복. 여기 이제 요 한복이 요 디자이너들이 어머니들이 입었던 한복을
이렇게 디자인을 잘라가지고 새로 이제 퓨전식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아주 붐을 일으킨, 그래서 SNS로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 2년 만에 4억 매출 4억을 내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로 성장해 갈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리투나라고 하는 이 센터가 우리가 지금 가장 모델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활용 센터의 모델로 보고 있는 것이 이 스웨덴의 리투나입니다. 이 리투나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그 창고처럼 여러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고, 고장난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수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모델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재활용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활발하게 하게 되면 결국 이건 일종의 영국의 베드제드라는 그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상적으로 저희들이 덴마크라든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각국에서 많이 시도했던 제로 에너지 하우스 같은 것들이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다가 실제로 이제 실패하는 것도 많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계속적으로 이걸 시도를 해서 앞으로 모든 자재들이 만약에 이제 건축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공 단계, 공사 단계에서도 이걸 잘 활용하게 된다 그런다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이런 에너지를 적게 쓰거나 거의 제로로 쓰는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부분을 이제 우리 그린 뉴딜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덴마크의 풍력 에너지가 47.2%나 덴마크 전체 쓰는 에너지에서 이 풍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입니다. 이게 점점 이만큼이나 늘어나고 있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재활용을 다룰 때 결국은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형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린 뉴딜을 검토하면서 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던 그 체계도입니다. 그린 뉴딜의 완성을 하기 위해 탄소 중립 사회를 2050년도에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환경이나 금융이나 또 이 여러 가지 시민 행동, 그다음에 농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수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연계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그린 뉴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재활용과 재활용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은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사이클 산업 성장과 법제 정비 방향, 특히 폐기물 관리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업사이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발제를 요청받았는데요. 자, 그러면 법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이미 국회 본회의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 업사이클 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 안에 집어넣었는데요.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은 더 좋아졌다, 의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최선은 아니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자꾸 업사이클의 범위를 가둬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업사이클 개념의 역동성과 확장성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겠다. 그래서 업사이클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률 개념보다는 저는 행정용어, 정책용어 정도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법률은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이 개정된 법률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과 자원순환 기본법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업사이클 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소재 조달과 가공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업사이클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장을 하려면 업사이클의 소재가 좋은 소재가 다량으로 안정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디냐면은 사실은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는 재고품, 기업의 소각장으로 가는 재고품들 같은 경우에도 업사이클 산업에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될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도대체 기업들이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재고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폐기 처분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업사이클 산업을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자꾸 쓰레기장을 뒤질 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깨끗한 상태로 다량으로 버려지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업사이클 산업의 소재로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좋은 시장은 놔두고 지금 다른 쪽에 지금 자꾸 우리가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좋은 시장에 있는 이것들을 끌어들이는데 바로 폐기물 관리법에 제약이 발생을 합니다. 왜?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인허가가 없는 상대에게는 결코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업사이클 산업에서는 조금씩 가져와서 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의 저촉의 요인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 분산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지도 점검을 하거나 해서 막 문제 삼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받아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폐기물 관리법의 이슈가 불거지게 되는데, 그러면 업사이클 업체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재활용업 허가를 받을 거냐? 그리고 현재 재활용업 허가의 기준에서 업사이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재활용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한 업사이클러 자체가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겁을 해버려요. 자기들은 전혀 폐기물 관리법과 다른 영역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 인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순간 뭐 전통적인 뭔가 재활용 쪽으로 자기들이 쑥 내려가 버렸다 라고 하는 뭔가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러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소재를 받아서 소재를 분류해서 가공해서 업사이클러에게 주는 소재 가공 업체들이 중간에 있고, 이게 이제 공공에서 인프라를 운영해주고, 이 인프라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는 중간 재활용업이든지 뭔가를 받은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업사이클 소재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을 받게 되면은 업사이클러들은 폐기물 관리법은 관계없이 뭔가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굉장히 복잡하고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업사이클러 자체가 폐기물 관리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고물상 문제 푸는 거와 같이 풀려고 해보는 게 순환자원 시설 인정제라고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업사이클러 업체들이 뭔가 이런 순환자원 시설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면은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을 취급한 행위로부터 졸업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자원순환 부서하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한 개 지자체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현재 재활용 센터 설치 규정이 자원절약법 13조에 2에 있는데, 일단 이 재활용 센터 조항을 조금 더 자원순환 센터로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이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현재 13조 2의 재활용 센터는 국가가 기초지자체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가 광역에 줄 수도 없고 광역이 기초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13조 2에서는 국가가 광역에 줄 수도 있고 광역이 기초도 줄 수 있도록 해서 재활용 업사이클 센터가 기초 단위에 만들어질 수도 있고 광역 단위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제품 유통과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업사이클 제품이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녹색 제품에 포함시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과 민간 유통업체 녹색 매장의 판매 제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녹색 제품 인정을 받으려면 지금 환경 표시 인정이나 GR 인정이나 저탄소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업사이클 제품의 특성상 이 인정을 받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색 제품에 포함시켰을 때는 기존에 인정을 받아라, 인정을 받는 것을 도와줄게, 뭐 이런 식의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른 접근을 해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국가 업사이클 센터나 지역 업사이클 센터를 어차피 설치해서 운영할 거면 이 지역 이 업사이클 센터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의 업사이클 센터가 업사이클러들을 등록시키고 그 업사이클러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등록되어서 업사이클 센터가 그 업사이클러들의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다 평가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건 업사이클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것도 녹색 제품으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해서 녹색 제품의 그 우선 구매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짜주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은 지역 업사이클 센터들의 역할들이 조금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업사이클러들과 지역 업사이클 센터 간의 관계 설정도 더 좋아질 거다. 왜? 업사이클러 입장에서 도대체 지역 업사이클 센터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녹색 제품 구매 실적과 관련해서는 가령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소재를 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울시가 공공구매를 했을 때는 이것은 지역에서 자원을 순환시킨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녹색 제품 구매 실적보다 조금 더 인센티브, 가산점을 더 주는 이런 방식의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녹색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 매장은 일정 규모 이상이면은 다 녹색 매장을 의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온라인 시장에서는 이런 관련된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도 녹색 제품의 유통과 판매 촉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의무를 부여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업사이클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밀어넣고 그다음에 이 업사이클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도 뭔가 온라인 업체들을 통해서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뭔가를 엮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순서로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최하면서 굳이 이렇게 한 자리 발제 자료를 맡은 까닭은 작년에 했던 포럼에서 우리가 전문가분들 많이 모셨고 의견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발제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3개의 매립장은 이미 만적 상태고요. 6개의 매립장도 2030년 내에 만적 예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동북 매립장 역시 그 수명이 지금 5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논란 중인 제2공항이 착공이 되게 되면 이것 역시 당겨질 예정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필리핀의 쓰레기 불법 수출 사건, 이건 물론 제주도가 한 건 아닙니다. 불법 수출을 한 건 위탁업자가 본인들이 제시했던 방식과 다르게 쓰레기를 수출하면서 청정 제주의 이미지까지 손상을 입혔던 사건이죠. 그리고 의성의 쓰레기산이 CNN을 통해서 전 세계에 타전됐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만의 쓰레기 문제는 아닌 거였어요. 전국적인 쓰레기 문제를 업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찾은 해결 방법을 제주에 적용해보자. 그리고 우리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시아의 이 정책들을 함께 공유해보자. 이런 취지로 2020 아시아 업사이클 제주 포럼이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포럼에서 이 쓰레기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재활용을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선형 경제구조를 자원순환 경제구조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환 사유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작년 포럼의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업사이클 센터 간의 협의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까운 지점이었는데요. 센터의 활동 근거가 대부분 조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벗어나서 협력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저도 작년까지 서울 세활용 플라자에서 근무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주는 업무를 처리하기에 바빠서 청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순천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더라고요. 업사이클 자체가 좀 법제화가 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됐고 업사이클 법제화, 재활용 법제화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어떤 그 건의사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영세한 업사이클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소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재 DB를 비롯한 소재 중개소 설치를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사이클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생활계 폐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생활계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에서 약 1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버려지는 약 85.2%의 산업 폐기물은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업사이클이 되려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기술적, 정책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 나왔는데요. 업사이클 제품 인증입니다. 현재 그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말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제품에서 20% 이상의 폐기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 정도 수준이라고 김태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과 품질, 내구성, 탄소 발자국 감량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에 인증이 됐던 업체에 대해 업사이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특히 좀 많이 논의됐던 게 그린워싱을 배제하기 위한 어떤 내실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업사이클 판로 확대를 요청하셨는데요. 아까 윤대영 수석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도 업사이클 기업들의 매출은 신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장하지 못한 업체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업사이클 전문 온라인 몰이 좀 마련됐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입주기업분들도 굉장히 좀 발해하셨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협력과 공유로 열어가는 업사이클의 미래라는 주제로 11월 초에 제주도에서 또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때 저희가 부대 행사로 포럼에서 제기됐었던 온라인 마켓 좀 이렇게 개설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포럼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포럼의 비전은 업사이클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훨씬 이제 차지하는 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집합입니다. 업사이클이 커지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도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A, B, C의 합집합을 최대화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그리고 A, B, C 합집합의 여집합, 이 바깥쪽을 최소화하는 것, 이로써 완전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공유하자. 그래서 이 모델 1에 N제곱화를 하는 게 저희의 네 번째 목표입니다. 저희 포럼 앞으로도 이 목표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이 사실 자원순환 분야 네트워킹에 대해서 좀 그 요청을 받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3월, 그러니까 그저께 화요일에 산자부하고 환경부가 같이 이제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하고 정책 포럼을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고, 어제 1회 정책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원료 제조 재생을 다루는 자원순환 전 과정의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업사이클 분야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앞에 토론과 발제를 들으면서 제가 그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의 주요 의제를 세 가지로 보는데요. 재활용 산업의 정의를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정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건 범주에 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폐기될 것을 새로운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만드는 것. 아까 톡 발제 부분에서 가장 아랫 단계 협소한 의미의 디자인 제품이 아니라 순환경제 전체를 놓고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전체 범주 이것을 바치고 있는 그 앞 단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용 산업의 범주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가 주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기반 자료 구축인데, 그러면은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반 자료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우리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문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통해서 유통될 컨텐츠 그리고 통신 이런 것들의 발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활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에 단순히 물론 단순하지는 않지만 소재를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어떤 기술로 가공할 것이냐, 유통을 어떻게 원활하게 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그건 굉장히 1차적인 단계인 거고, 이 앞단에 있는 자원순환 전체의 과정에서 정점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원활하냐, 그것이 문화로서 바치고 있냐라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바치는 기반이 얼만큼 잘 갖추어져 있냐,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서 녹색 제품 정체성 확립인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상품으로서의 그것이 갖는 꼭 인증이 되지 않더라도 인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부 속성으로서 갖고 있는 완성된 친환경 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로켓 추진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로켓 추진체가 1단계가 돌아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통해서 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다고 해요. 전 물건을 만들 때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난 여전히 널 사랑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환경제라는 게 이것이 꼭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얼마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한 자리를 배정하느냐, 그리고 재활용의 기술이 들어가는 건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앞 단계를 구축한 다음에.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활용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도대체 그러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재활용 문제 중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가장 큰 정책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제주도의 재활용 발생률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게 일 약 500톤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게 실제 발생량이 에서 저희가 재활용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느냐 문제거든요. 64.5%, 아까 70%, 80% 나오는데 작지 않은 수치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제주도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일일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500톤. 와우, 양이 좀 되죠. 네, 아이러니하게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화할 수 있는 양은 아니에요. 양이 무지 적어요. 500톤 양은 많은데 재활용품 양은 많은데 산업화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제주도 문제. 두 번째는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활용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도외로 반출돼서 처리가 돼요. 이제 상상을 해보죠. 재활용품을 저희가 이런 앞에서 보여준 시스템대로 만들어서 모아놓는데, 이거를 도외로 반출할 때 이거를 판매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테고, 아니면 저희가 돈을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고철, 그 다음에 전자제품, 이런 유가성이 있는 것들은 판매를 해요. 근데 유가성이 없는 것들, 플라스틱, 비닐, 병류 중에서 잣병, 이거는 저희가 처리비를 주고 보내거든요. 아니, 도대체 재활용품을 하고 모아둔 거를 재활용 시키는데 다시 돈을 줘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판 게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 이게 제주도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자, 시설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산업화 시킬 정도의 양도 안 되고, 그리고 재활용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런 그 자원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의 문제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업사이클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그 재활용 아까 전임 발표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그 포지션은 크진 않지만 최소한 재활용된 제품들을 그 써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 이 인식이 결국은 녹색 제품의 구매, 그리고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제품을 할 수 있는 어떤 강제적인 법제화 문제까지 갔을 때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장 큰 촉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그러면 이런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를 하나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실제 그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 7만 평 정도에 되는 토지 안에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지금 이렇게 유가성이 없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 2025년부터 2만 대 기준으로 1년에 한 2,000개씩 나온다는데 자동차가 10만 대 됐을 때 훨씬 더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폐패널, 그리고 제주도 매립장에서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중에 51%를 차고 있는 소각재, 이거를 매립장에 계속 넣지 말고 재활용시킬 수 없을까? 이런 개념하에 이거를 할 수 있는 산업 단지를 하나, 군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이렇게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가장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단지 안에 업사이클 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업사이클 팩토리 같은 것들, 이제 아까 제주시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일정 규모의 교육, 홍보, 판매의 목적이라면 실제 생산이 필요한 생산 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곳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원순환 혁신 클러스터 안에 그걸 넣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아니할까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해서 저희 제주도가 재활용에서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JDC 투자사업본부장입니다. JDC가 향후 추진할 예정인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 정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 폐기물은 제주에서 처리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JDC는 이런 정부 정책이 부응하고 제주 환경 문제, 특히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인 그린 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용량은 하루에 약 370톤을 처리하는 용량이고요. 처리 품목은 유기성 폐기물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고 금년도 8월 달까지 사업 토성성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모든 시설은 지하화해서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1층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해서 주민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그린 에너지 파크에는 아래 교육 연구 시설, 실증 시설, 그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그 처리 시설은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설치하려는 그린 에너지 파크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열가수분해 처리 기술 공법을 도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슬러지를
열 가스분해와 현기성 소화 시설을 이용해서 소화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최종 부산물인 소화슬러지는 비료해에서 동남아시아 등에 팔고 이 발생된 가스는 수소 에너지로 이용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소차에 공급하는 그런 자원순환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열가스 분해 처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인데요. 이 소화조를 이용해서 소화가스가 활용되면은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수소가스를 발생시켜서 수소버스에 공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가스 분해 처리 기술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소화조 건설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악취가 많이 새어나왔는데 밀폐 구조를 통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수 공법으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스가 기존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더 이상 더 발생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수소가스를 통해서 에너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부산물인 소화 슬러지를 고품질 바이오솔리드, 즉 토질 개선제로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해에서 동남아시아 그 농업을 많이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기존 그 처리 방식인 소각 방식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열가스 분해 방식의 비교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이러한 것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당연히 수질 토양 등 2차 오염 문제가 해결되므로 제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또 자원순환 사회 기반 구축에 저희가 앞장서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청정 환경 보전에, 제주 청정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JDC가 그동안 해온 업사이클링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그 아트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쓰레기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그런 쓰레기 미술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자매 착가의 기념품,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샵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그 해양 폐기물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바닷가에 버려지는 그물, 그러니까 폐기물이죠. 폐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방하고 파우치를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윤대영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모아덴이라는 그런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JDC에서 운영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을 활용해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단도 있고, 또 서포터즈라고 환경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또는 재활용하자, 이런 환경인식 개선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가꾸기 생태 조성 사업,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DC는 계속해서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개선 사업,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앞당기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녹색산업혁신과에서 국 전체 주무 계장을 맡고 있는 정수명 서일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21년도에 주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보다도 21년도에는 녹색산업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에 따라서 업사이클을 지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 기업 성장 단계별 창업에서 성장 안정기까지 지원을 하고, 또 소재 공급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 기업의 매출과 성장 단계에 별로 따라서 모어덴 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해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예비 창업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분명 다를 텐데요. 이런 맞춤형 단계에 따라서 그 지원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소재 분야에 대해서도 소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리고 소재 아이디어 보유 기업 그리고 소재 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업사이클 판로 지원과 문화 확산입니다. 업사이클 기업들이 사실 그때 2019년도 말에 만났을 때 저는 소재 얘기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소재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필요로 하시는 것이 판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사이클 제품을 아무리 그 생산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은 판매가 돼야지 그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판로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는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될 줄 모르고 연초에 그 계획을 짤 때에는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개최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계획이 된 거다 보니까 사실 팝업 스토어 개최를 했고 어느 정도는 좀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 확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판로 지원을 위해서 업사이클 홍보 매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녹색 매장 협약 유통사 연계 업사이클 제품 입점을 또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요. 오늘 많이 녹색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환경부 차원에서도 좀 고민하고 있는 점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녹색 제품은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경 표지 인증 제품 그리고 우수 재활용 제품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들어간 저탄소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저희가 법상으로 지정을 하고 이게 공공 조달의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조달하려고 하는 제품에 녹색 제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큰 시장이어서 거의 한 3조 6천억, 3조 7천억 계속 매년 성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사실 여기에 저희 그 업사이클 제품이 들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선뜻 그렇게 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성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녹색 제품으로 지정되는 제품들은 인체의 유해성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좀 제도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구매를 하라고 권장을 하기가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해서 이런 업사이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세한 기업들이 이런 인증들을 받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인증을 취득하도록 그런 정가정 지원 체계에 맞추어서 좀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것도 함께 좀 지원하고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 제품을 함께 판매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환경부에서 실제로 2019년도에 온라인 매장들하고 그런 판매사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지금은 온라인 매장의 그 특수성 때문에 만약에 백화점이다 아니면 마트다 하면은 이마트는 이마트가 운영을 하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마켓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지마켓은 직접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판매 중개사로서 그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입점해서 하나의 플랫폼만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누구한테 부과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물건 바잉에서부터 판매까지 다 하는 그런 쇼핑몰에만 그 의무를 부과한다면 업계 1, 2위를 다투는 쿠팡이나 지마켓처럼 대표적인 그런 통신 판매 중개업은 제외가 되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제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온라인 녹색 매장의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시범적으로 정부가 녹색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이란 도대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시범 사업을 2020년도 했고요. 올해도 계속할 계획인데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좀 협조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업사이클 인프라 조성입니다. 올해 업사이클 종합 포털은 일단 인프라 온라인으로라도 좀 구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 정보와 그리고 소재 제품 정보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소재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서 정보를 좀 올리고 실제로 그런 업사이클 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업사이클 기업과 소재 기업 간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기업 등 발생 폐기물을 소재로 해서 이런 그 업사이클을 할 수 있는 대국민 참여형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환경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